저희들 다 같이 똑같은 한결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조합에 관해서 조합의 임원진도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발전위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회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여러분들의 기가 함께 같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 기를 모으는 마음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먼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선창에 따라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 안녕하세요.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우리 발표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회방꾼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회방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방꾼을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박수 한 번만 가지고도 그분들의 말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만 연습하고 들어야겠습니다.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두 번 치면 안 돼요. 한 번 해주세요. 오늘이 반포 1, 2, 4지구 발전위에서 주최하는 진실을 알리는 설명회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설명회가 있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저희 설명회가 있었죠. 그 설명회는 저희들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반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합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이 결실을 맺어서 이 자리에 설명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재건축의 전문가이죠. 우리 한영기 조합장님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왔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합에서 2,3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조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아주 웃기는 조합이에요, 우리 조합이.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다는 이런 조합에서 유일하게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평초방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는 32, 42, 62평의 모든 조합원님이 다 돌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했던 말들을 모아서 이 설명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월 26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합총회가 있죠. 그런 중요한 조합총회 전에 우리가 바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사실들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전위에서 바로 그러한 조합원님들의 간절한 소망과 지식의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들고자 이 자리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여기에 와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와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시는 우리 한영기 조합장님은 강남에 수많은 재건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합들을 상대로 40여 차례의 무료 설명회와 특강을 통해서 난제한 여러한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명실공히 국내
그분을 여기서 모셔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 오득천 조합장님과 조합의 임원, 대의원 모두 참석하셔서 질의 또는 반론을 제기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들 앞에서 오득천 조합장님과 토론도 가능하다는 한영기 조합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오득천 조합장님에게 설명에 참석해 줄 것을 간절히 문자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원, 대의원, 조합장님, 우리 한영기 조합장님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2,300명의 조합원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0월에 이주를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조합장님이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2,300명의 조합원들이 바로 지지했던 현대 건축으로, 현대 설계 건축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계기로 불통의 조합이 소통의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조합장님을, 한영기 조합장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재건축 전문가인, 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최필호 변호사님을 잠깐 앞에 모셔서 우리 세 가지 현재 걸려있는 소송에 관해서 우리 10월에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서 한영기 조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필호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우대 최필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유로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관리처 공개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관한 소송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송 제목이 관리처분 계획 무효 총회 결의에 관한 어떤 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분이 났기 때문에 아마 청구 취지는 추측한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소송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수성과 그 다음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이 충돌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인접 재건축 단지인 지금 10만호 15차 그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쟁점에서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됐고, 그 가운데서도 이게 1심에서 패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로 되어서 그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그 조합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그 순서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제가 축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런 구분 소유자 간의 소유권 기소에 관한 현재의 형평에 반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은 특정 평형수에 대한 형평에 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 재건축 전담부의 시공자 선정 제도에 관한 이 소송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송과 달리 이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서울시 선정 기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그 각 항목별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런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은 매우 박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아마 이 사건 소송은 상당히 원고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시공과 선정계획 무효 확인 소송이 과연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원합체 판결로 행정소송으로 이 법이 변경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과 선정계획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재건축 전담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하는 쟁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계획 무효 확인 판결이 과연 절차적인 부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그 실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절차적인 부분으로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시공자 선정계획이 무효가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 그 정비법의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있고 그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매우 추상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비용의 약 80%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공사 보급계약의 보급 금액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건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강형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만 남는데 이게 그 하자가 위법 사유로서 취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하자는 있긴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에 이르기까지는 못하는 정도 이런 것인지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저는 이게 단순한 시공과 선정 취소에 머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 사건은 민사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지만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당연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소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순 취소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소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고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시공과 선정계리가 내용상의 하자로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 관리처분계획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LH 상대로 잔여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정보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전망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물어본 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무상으로 치르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소송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신반포 1차 반포동 2-1번지에 관한 잔여지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화해 공고 결정으로 끝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게 반포동 2- 신반포 1차 지금 아크로리버파크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의 별지 목록이 토지만 97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미등기 건물 포함해서 27개 정도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부 다 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반포동 이 지구가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졌냐면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에서 만들어진 이 도시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그런데 이 구획정리 사업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한기에 의해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이 폐지되고 지금은 옛날 과거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구획정리 사업법하고 결합을 해서 도시개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행 도시개발법과 구획정리 사업법은 매우 좀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여기 참가하는 거 전혀 없었거든요. 표정도 없고요. 지금 나갑니다. 판지 방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쟁점이 쉽게 말하면 대두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 사건은 매우 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신반포 23차에서도 판지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명의로 된 토지 지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쟁점이 됐던 사안을 경험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반포 23차를 상대로 이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때 서울시에서 들고 나갔던 쟁점이 뭐였냐면 그 안에 짓는 지분이 쉽게 말하면 공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공물이라는 강화성 용어를 쓰지 않고 이건 공용재산이다. 즉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의 신반포 1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아무리 그 시행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있는 게 청구소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 대신에 이게 자주조원의 본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시효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LH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있는 게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정보법에 따라서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기속으로 찾아오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바로 넘고 오기는 사실상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관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재건축 전담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민사소송이고 민사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한테 물어볼 때 이게 무상취득이 가능하냐라는 취지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질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무상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나는 어찌된 연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송 고지를 해왔습니다. LH공사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또 최근에 제가 뭐 다른 조합에 그 비슷한 지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는 토지를 다 합하면 일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제 와이프하고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하면 일이 돼야 되는 게極정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특히 재건축, 즉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됐는데 이 아파트 지구에 있는 이 재건축 단지를 보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아파트도 그렇고요. 신반포 3차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신반포 1차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를 초과함 이렇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고 자기 등기관들조차도 이 부분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하냐면 이게 단순하게 조합이 그 지분 자체를 통으로 가져올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까다롭게 3주구와 1, 2, 4주구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3주구는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소송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1평이 됐든 0.001평이 됐든 그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번지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접 재건축 단지에 아주 0.1평씩을 가져오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판결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두 번 판결 경정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판결 경정 신청을 통해서 판결 경정 총 4번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사상 처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넘겼는지 이 지분이 표시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한 번씩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낼 때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몇백만 분의 몇 이런 식으로 수천 명을 다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기결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담당하는 재건축 전담부는 아마 내년 2월 달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건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재판부에 소송이 있는 것이고 항상 저희가 90% 이상의 제가 거기 재건축 전담부가 2개 있는데 거기를 번갈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 다시 내년으로 조금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끝나지 않으면 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저는 좀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지분만 있는 게 아니라 27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엄청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쟁점이 될 여지도 상당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히 이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축물 철거가 바로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과거에는 확정 판결, 소유권을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 신탁을 원인으로 하든 매매를 원인으로 하든 소유권 이득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 인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고 가집행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대법원에서는 이건 정당의 행위로 인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심 판결은 거치고 철거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판결의 입장은 1심 판결 소송 전까지는 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여기가 제가 7년 전 정도에 다른 조합에 와가지고 설명을 읽고 이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저한테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게 어떤 모임인지 사실 잘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저는 법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에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앞으로 일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명드리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차적으로 우리 한형기 조합장님을 모시기 전에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